안녕하세요. 오늘 그림 콘서트 사회를 맡은 전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만에 창원 수요문화대학 자리에 다시 초청받게 되어서 저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봄이 완전히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그림과 음악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에 늘 있으면서 우리를 위안해 주는 존재,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자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곡의 음악과 또 여러 편의 그림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았으며 또 예술 작품 속의 자연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산과 숲과 바다와 꽃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제목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자연을 그린 그림, 풍경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백일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백일장에 나가서 특별한 주제, 뭐 예를 들면 벚꽃, 뭐 5월 이런 주제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라라는 백일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뭐 택하셨어요? 다 시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림을 택한 분도 계세요. 보통 그림은 한 반에 한 명. 나 나중에 미대 갈 거야. 이런 친구들만 택하지 않나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죠. 특별히 소질이 있지 않은 한. 더구나 풍경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풍경화를 그리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옛날에 미술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싫었지만 그나마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렇게 교탁 위에 물병이랑 사과랑 가방 같은 거 선생님이 얹어놓고 자 그려보자. 정물화가 그나마 쉬웠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그림 그려봐라. 이건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니었어요? 저만 어려웠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풍경화는 어렵습니다. 풍경화는 왜 어렵습니까? 풍경화는 공간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림 속에 깊이 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풍경화는 빛과 그늘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빛을 그린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백일장에 나가면 감히 풍경화 못 그렸고 시 빨리 쓰고 저기 놀이기구 타러 갔던 거예요. 과거에도 이 풍경화의 어려움을 화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풍경화를 그리지 못했죠. 그리고 굳이 풍경화를 그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이전에 중세 시대의 그림의 99%는 성경의 내용을 그리는 종교화였기 때문에 이 종교화 예수, 성모 마리아, 예수의 십자가형, 아기 예수 이런 존재만 그리면 됐기 때문에 굳이 풍경이라는 어려우면서 그려야 할 필요가 뚜렷하게 있지도 않은 그림을 그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교화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풍경화를 그려야 할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의 여러 가지 행적 중에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던가. 사실 예수가 태어난 곳도 마구간이니까 거의 바깥이죠. 그런 식으로 풍경화는 종교화의 한 일부분으로 탄생합니다. 예수가 바깥에서 한 행동을 그림으로 보여줄 때 그 배경으로 풍경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1450년, 그러니까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될 무렵에 그려진 이 프란체스카의 예수의 생애라는 그림을 보면 지금 이 뒤에 요단강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초보적인 기법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강이 딱 끝났어요. 이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지금 화가는 그림 속에서 예수의 머리 위로 성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 모양의 성령과 엇비슷하게 구름도 납작납작하게 그리고 예수의 몸의 색깔과 거의 비슷한 나무를 세웠습니다. 이 똑바로 선 나무는
훗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데 그 기둥을 연상시킵니다. 뒤에 있는 자연은 예수가 활동했던 중동 갈릴리가 아니라 이 화가의 고향인 토스카나의 자연이죠. 이렇게 해서 종교화의 한 부분으로 화가들은 서툴게나마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전 중세에는 풍경 어떻게 그렸나요? 그림의 배경 어떻게 그렸나요? 그냥 다 금으로 발랐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바르면 그림이 반짝반짝 빛나긴 하죠. 이것은 진짜 금입니다. 금을 아주 얇게 펴서 우리나라의 금박기퍼처럼 휴지처럼 얇게 펴서 나무판 위에 살살 문질러서 붙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이 반짝반짝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림은 좀 답답하죠. 그림 속에 공간이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중세 시대의 답답한 그림을 탈피하려고 했던 화가들이 르네상스 화가들이고 그 선두에는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이제 초창기에 30대가 막 될 무렵에 그린 이 수테고지라는 작품은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의 힘으로 잉태했음을 알리는 그림입니다. 마리아는 두려워하면서도 이제 순종하죠. 그 장면을 다빈치는 토스카나의 새벽, 어떤 별장 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초보자이니까 다빈치의 그림은 여러모로 서툴지만 자연을 관찰하는 다빈치의 능력은 그림 곳곳에서 보입니다. 천사는 등에 날개가 있죠. 그래서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사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 정신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 존재는 실제로 없으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에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존재 누가 있습니까? 새가 있죠. 예, 새를 다빈치는 관찰합니다. 그리고 새가 날아갈 때의 날개 모양, 땅에 앉았을 때의 날개 모양, 그리고 땅에 막 앉는 순간의 날개 모양을 관찰합니다. 우리 뭐 갈매기나 비둘기 같은 새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땅에 앉았을 때, 날아갈 때는 당연히 새가 날개를 펴죠. 그리고 앉았을 때는 당연히 날개를 접습니다. 그런데 땅에 막 앉을 상황에 새의 날개는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저희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이게 저희와 다빈치의 차이입니다. 천재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새는 땅에 막 앉았을 때 날개를 펴고 있다가 날개를 접을 겁니다. 위로 이렇게 올리겠죠. 그리고 몸에 붙일 겁니다. 다빈치의 그림 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그런 식으로 지금 날개를 막 위로 접기 직전입니다. 이 날개의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사가 한 1초쯤 전에 땅에 막 내려와 앉았다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다빈치는 배경을 그렸는데 풍경을 가까이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크고 진하게, 멀리 있는 풍경은 희미하고 작게 그렸어요. 우리의 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들은 뚜렷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다빈치는 그런 우리 시각의 한계를 그림에 적용시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기원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천재화가 다빈치에 의해서 그림 속에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에 풍경을 넣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도 사실 풍경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림은 종교화죠. 종교화의 한 배경으로 풍경을 넣은 겁니다. 본격적으로 풍경을 그린 화가들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을까요?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숲이 가장 울창한 곳 어디입니까? 캐나다라고 얘기해요. 유럽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독일 아닙니까? 예. 숲이 가장 울창한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풍경화를 그린 화가들이 등장합니다. 니른베르크의 화가 알브레히트 디러는 다빈치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인데 이런 식으로 종교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말 그대로 그냥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다빈치와 뒤러는 상당히 비슷해요. 다빈치가 그러했듯이 뒤러도 자연을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500년 전의 토끼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토끼를 통해서 500년은 진화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끼랑 똑같잖아요. 그러나 이 섬세하게 잘 그린 토끼 그림을 본 듀러의 동시대인들은 대체 듀러가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림이라는 것은 뭔가 신성한 존재, 그러니까 종교화라던가 아니면은 군주의 얼굴 같은 초상을 그리는 귀하고 신성한 존재를 그리는 것이 그림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허구 어떤 모든 들과 숲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이런 흔한 토끼를 굳이 그림으로 그려야 할 이유를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듀러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그림으로 토끼를 그려야 하는 이유를. 자, 자세히 봐. 지금 이 토끼는 기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발을 앞으로 모으고 있잖아. 기도하는 토끼라서 그린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토끼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별로. 예. 오히려 지금 잡혀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그것은 그냥 듀러의 변명입니다. 듀러는 자연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자연이라는 존재가 결코 무가치하지 않으며 그림은 이런 우리 주위에 있는 존재를 그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듀러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듀러의 제자인 알트도르퍼가 그린 이 도나우 계곡 풍경이 본격적인 최초의 풍경화로 손꼽힙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풍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그려져 있지 않고 그림에는 하늘과 그리고 그림의 양쪽에 마치 프레임처럼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성이 보이고 또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걸어가는 사람도 보인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말하자면 이 걸어가는 사람과 성을 그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죠. 이 그림은 어디까지나 자연의 분위기, 숲의 분위기, 나무의 분위기, 하늘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러니까 1500년대에 그려진 이 그림이 최초의 풍경화로 손꼽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경화는 유럽에서 가장 숲이 울창한 지역, 독일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훗날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인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그린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는 방랑자라는 그림. 이 그림도 왠지 모르게 독일 풍경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좀 유명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엄청나게 파도치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는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은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는 이런 압도적인 아름다운 숭고한 바다에 비하면, 자연에 비하면 너무 작은 왜소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앞에 있는 고단한 그리고 험난한 운명 앞에 맞서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꼿꼿하게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그림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어떤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파도치는 운명 앞에 서서 맞서기에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히의 많은 그림에 자연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이 루게네힌 절벽이라는 자연은 그림은 프리드리히가 40대에 자기보다 19살이나 어린 캐롤라인 베머라는 여성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죠. 젊은 남자, 절하고 있는 나이든 남자, 젊은 여자. 이 두 사람은 모두 프리드리히의 분신입니다. 프리드리히는 아내가 25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아내에게 어울리는 젊은 남자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자기는 이제 40대 중반의 아재죠. 그래서 자기 모습을 또 그렸습니다. 이 남자는 바다에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프리드리히는 40대가 되어서 이렇게 젊은 아내를 만나게 된 이 행복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 숭고한 자연, 마치 신과 같은 자연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아는 진짜 자연은 무언가 좀 정돈되지 않고 지저분하고 포인트가 없는 그런 풍경이 진짜 자연 풍경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연이 이런 식으로 누가 만들어낸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프리드리히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런 자연은 진짜 자연의 모습 그대로라기보다는 프리드리히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숭고하고 신성한 자연입니다. 그 자연은 어찌 보면 신과도 같죠.
신과 같이 엄숙한 자연, 우리를 굽어 살펴주고 위로해주는 자연, 또는 아직까지 이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독일이 통일을 못했기 때문에 통일되지 못한, 그러나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독일의 민족주의를 담은 그런 신성한 자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리드리히의 그림 속에 있는 자연들은 모두 웅대하고 아름다우며 사람은 그 자연 앞에서 있을 때 뒷모습만 보이고 있거나 또는 그 자연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세 사람의 남녀가 바다 위로 떠오른 달 앞에서 마치 이렇게 불당에서 이렇게 그 예배드리듯이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그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은 그만큼 숭고하고 압도적인 존재, 어찌 보면 신과 유사한 존재다라고 프리드리히와 당시 독일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가치관이 그림 속에서 이런 신성한 풍경화로 형상화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인들에게 이렇게 자연은 유럽의 다른 국가의 경우보다 좀 유난히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비단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에서도 이렇게 숭고하고 신성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음악으로 묘사한 작곡가들이 독일에는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우리가 베토벤, 악성 베토벤이라고 부르죠. 왜 우리가 그를 악성이라고 부릅니까? 그는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악들을 작곡했기 때문에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토벤 하면 이 얼굴을 떠올리지만 사실 실제 베토벤의 모습은 이랬답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 독신이고 성격도 좀 까다롭고 성마르고 그런 아재였던 거죠. 그러나 베토벤은 늘 산책을 즐겼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산책을 가고 막 모자도 쓰지 않고 빈 교회 숲속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신의 악상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신의 귀에는 더 이상 시냇물 소리, 산새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런 시냇물 소리와 산새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한 전원이라는 교향곡을 베토벤은 작곡합니다. 어찌 보면 이 전원 교향곡을 통해서 베토벤은 최초로 표제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원을 듣고 싶으면 여기 오케스트라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이 소박한 수요문화대학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신 베토벤이 작곡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 조금 더 소규모의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의 1악장을 진혜빈과 송준섭이 연주합니다.
오늘 바깥에 보니까 꽃도 많이 피고 정말 봄이 왔던데 우리 무대에도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우리나라 연주자들이 그런 뭐 김선욱이라던가 뭐 조성진 같은 탑티어 연주자들 정말 잘하지만, 그것보다 약간 밑에 레벨에 있는 뭐 국내에서 또는 뭐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도 충분히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주자들이 공연을 하면 우리가 그런 연주자들의 무대를 많이 찾아줘서 그 연주자들이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풍경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자연을 그린 그림 풍경화는 물론 프랑스에서도 많이 그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풍경화가 그려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파리가 발전하면서부터입니다. 파리라는 도시가 상당히 커지고 이제 철도가 생기고 무역을 하게 되고 또 뭐 증권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면서 도시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런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약간의 반발, 나는 이런 너무 크고 정신없는 도시에서 활동을 하기는 어려워라고 생각한 화가들이 파리 근교의 바르비종이라는 마을에 모여서 1850년대부터 이렇게 자연을 그린 목가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비종파의 등장인데요. 그 바르비종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왜 밀레가 그들보다 더 유명한가 하면 일단 밀레는 다른 바르비종파 동료들은 그림에 말 그대로 자연만 그렸어요. 그러나 밀레는 그 자연에 더해서 농민들도 그렸습니다. 밀레 본인이 농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노르망디의 농가에서 태어난 장남이었고 체격이 굉장히 좋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의 농산일을 거들었대요. 그래서 밀레에게 농부들의 삶, 농민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주제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밀레의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삭줍기라는 그림이죠. 그림에서 자연이 가을 오후의 햇빛이 상당히 창백해지면서 멀리 그림의 원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어요. 자, 세 여인은 각각 다른 색깔의 머리 수건을 쓰고 있고 두 명의 여인은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고 세 번째 여인은 막 허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하고 있는 동작은 그렇게 고단하거나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목가적인 분위기를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더 강화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농촌에서 수확이 다 끝난 후에 이삭을 줍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수확이 다 끝난 후에 텅 빈 밭에 이삭이 떨어져 있어봤자 얼마나 떨어져 있겠어요. 이거라도 주어서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때로는 굶주림을 감내해야 하는 농민들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의 빈민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세 여인의 노동에는 그런 빈곤과 가난과 비참함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밀레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밀레 본인이 농가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빈민들의 고단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밀레의 그림에 그런 가난이라던가 빈곤이라던가 노동의 고단함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밀레가 이 그림을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림을, 농가를 그린 그림은 누가 살까요? 도시의 부르주아들이 살 겁니다. 설마 농민이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의 부르주아들은 이런 그림을 걸어놓고 자신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쪽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어떤 농민들의 삶을 약간의 호기심 또는 어떤 이국적인 느낌,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훨씬 우월하네, 이런 느낌으로 즐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잠재적인 고객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죠. 이런 면에서 밀레는 묘하게 체제 수능적인 작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자연을 그린 프랑스 화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클로드 모네죠. 모네가 그린 이 해돋이풍 인상이 1874년에 처음 열린 인상파 전시회에 출품되면서 인상파라는 이름이 생겼잖아요.
그 인상파라는 이름은 사실 좋은 뜻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막 해가 떠오르면서 여기는 모네의 고향인 르아브르의 바닷가입니다. 이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해에서 그 번져 나오는 엄청난 햇빛 때문에 주위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일출을 바다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분들은 포항에 일출을 보러 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극강의 나이트 퍼슨이라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본다면 그 해의 엄청난 빛에 주변의 모든 풍경들은 다 삼켜질 겁니다. 모네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수평선도 희미하고 하늘도 바다도, 하늘과 바다의 경계조차도 모호합니다. 이런 모든 일출의 압도적인 빛 속에서 두 척의 고깃배가 나가는 장면만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죠. 말하자면 이 그림은 일출,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의 압도적인 인상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비평가들은 이런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비평가는 우리 집 벽지도 이거보다는 성의있게 그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비평가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비평가들은 이 모네와 그의 동료들이 이끌어낸 혁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상파라는 이름은 무언가 부정적인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모네는 오랫동안 그 자신에 대한 오해와 악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겹게 싸워야 했죠. 특히 모네가 그린 자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다와 강입니다. 인상파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매 순간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를 포착해서 그 햇빛과 대기가 자연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 햇빛과 대기를 받고 있는, 햇빛과 대기에 포착되어 있는 사물을 화가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으로 화폭에 옮기는 유파입니다. 여기서 특히 모네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햇빛과 대기를 받으면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한 번도 멎지 않고 움직이는 존재, 무엇인가요? 바로 물결입니다. 바다의 물결, 강의 물결은 늘 햇빛을 받습니다. 흐린 날이든 맑은 날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계속 변화하는 햇빛을 받으면서 이 물결은 계속 움직입니다. 정지한 물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네가 자신의 필생의 과제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모네는 60년 가까이 그림을 그렸고 정말로 늘 매일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2,5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는데 한 비평가가 모네가 60이 넘었을 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박적일 정도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냐고. 그때 모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햇빛과 대기의 시적 정서를 포착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뿐이라네.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드는 그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결을 사실 실감나게 그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네가 20대에 그린 그림, 자기가 말하자면 어떤 출사표를 내던진 그림에서부터 모네는 이미 바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다와 그 바다의 위에 내려쬐이는 선명한 햇빛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네는 르아브르에서 자라났는데 사춘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막 그 어촌을 바닷가를 쏘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르아브르에서 활동하던 부댕이라는 화가가 이 소년의 재능을 알아보고 나와 함께 가서 그림을 그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댕을 따라서 모네는 바닷가에 이제를 세우고 바다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19살이 돼서 파리로 가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모네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은 늘 부댕이었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던 순간, 바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순간이 모네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부댕과 함께 바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순간에 대해서 모네는 어떻게 회고했냐면 내 눈앞에 있던 눈꺼풀에 막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네가 그린 이 센강의 유원지 라그르누이에를 보면 지금 모네는 이 물결의 일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짧은 붓터치로 번갈아 끊어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에는 갈색이라던가 하얀색이라던가 또 녹색이라던가 파란색이라던가 노란색 같은 다양한 물감들이 막 짧은 붓터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 짧은 붓터치들은 갑자기 일렁이는 물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네가 추구했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물의 시정을 그리기 위해서 모네가 개발한 기법입니다. 그림은 대단히 아름답고 또 동시에 모네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모네는 너무나도 자연 풍경을 그리는 데만 골몰해서 자신의 자화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2000점 넘게 그림을 그렸지만 거기에 자화상이다라고 부를 만한 그림은 거의 없는데, 그나마 이것이 모네의 자화상이라고 부를 만한 그림입니다. 모네는 센강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날씨가 늘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작은 보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 위에 집 같은 어떤 지붕과 벽을 올렸어요. 이 보트를 센강변에 묶어 놓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트 스튜디오에서 여기 앉아있는, 오두칸이 앉아있는 인물은 모네 본인입니다. 계절은 가을인 것 같고, 이 가을의 어떤 한가운데에서 모네는 홀로 앉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모네 본인의, 화가로서의 모네 본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모네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모네의 자화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 맞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880년대에 들어서 모네는 베테유라는 마을로 이사갑니다. 그리고 에트르타라는 노르망디의 바다를 즐겨 그리게 되죠. 아마 이 에트르타의 코끼리 바위와 바늘 바위는 관광지로 유명해서 여기서 가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관광지로 유명한 바다, 마치 코끼리와 같은 이 바다의 너머로 석양이 고요하게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모네가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석양은 바다에도 비쳐서 지금 바다에 부드럽게 석양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뭔가 이 그림에서는 물을 그리는데 점점 더 성숙해지는 모네의 스타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듯하죠. 이런 그림도 이제 에트르타의 코끼리 바위에 가까이 다가간 그림입니다. 거의 수면과 나란히 서서 그린 그림인데, 실제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바닷가에 이젤을 세우고 작업하다가 밀물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해서 이젤도 버리고 캔버스도 버리고 모네 혼자만 살기 위해서 불이 나게 도망쳐 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트르타의 모네 그림을 보면 대부분의 그림에서 바다는 이렇게 비가 오거나 거세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 오고 거세게 바람이 부는 바다는 어찌 보면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모네 본인의 심경을 보여주는 작품 같기도 해요. 자, 다음 그림 제가 조금 무서운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게 임종하고 있는, 막 세상을 떠나고 있는 모네의 아내 카미유의 그림입니다. 모네의 아내 카미유는 둘째 아들을 낳고 얼마 후에 아마도 자궁암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당시에 모네는 뭐라고 썼나 하면, 이 비통함이 뼈에 사무치는 순간에도, 자기 아내가 자기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으니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통함이 뼈에 사무치는 순간에도 나는 카미유의 얼굴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짙어지는,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회색으로 점점 짙어가면서 그녀의 얼굴을 덮는 죽음의 그림자를 나도 모르게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죠. 모네는 정말 영혼의 맨 밑바닥까지 화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까미유가 이렇게 32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은 어찌 보면 모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모네는 카미유가 죽기 얼마 전부터 자신의 후원자인 에르네스트 오슈데의 아내 알리스 오슈데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에르네스트 오슈데는 저희가 좀 전에 보았던 모네의 해돋이 인상을 사주었던 사업가인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업가인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에르네스트는 집을 무작정 나가버렸습니다. 에르네스트의 아내 오슈데는 6명의 아이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모네의 아내 카미유도 죽었습니다. 모네에게는 또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사람은 살림을 합칩니다.
모네가 까미우가 죽기 전부터 불륜의 관계를 맺었는지 아니면 까미우가 죽은 후부터 알리스와의 관계가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전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두 사람은 8명의 아이와 뱃대 위에서 살았는데 집을 나갔던 에르네스트가 가끔씩 불쑥 알리스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네와의 관계는 내가 다 없었던 걸로 잊어버려 줄 테니까 우리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때는 자기의 후원자이자 이제 자기의 연적이 된 남자를 보는 모네는 차마 에르네스트를 볼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르네스트가 오면 모네는 무작정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가서 이 에트르타의 바다를 그렸습니다. 뭔가 인간적으로는 좀 모네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쁜 놈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인간적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고 그 결과로 남은 에트르타를 그리는 많은 그림들이 그 당시 모네의 애타는 심정 그리고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떠올리게 해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알리스와 모네는 나중에 에르네스트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에르네스트가 사망한 후에 1891년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평생 해로해요. 어찌 보면 카미유 못지않게 알리스도 모네에게는 영혼의 연인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런 모네의 안타까운 사연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음악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보르작이 자신의 고향 프라하의 인근 비슈카의 숲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숲을 음악으로 그려낸 첼로 음악 고요한 숲입니다. 윤성민과 송준섭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미있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예. 너무 어둠 속에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자연을 그린 화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의 그림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준데르트라는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림을 거래하는 일, 화상을 하다가 또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전도사로 일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가 그림을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한 곳은 무보수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던 벨기에 보리나주의 탄광촌입니다. 고흐의 최초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 보리나주의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의 가족을 그린 그림인데, 어두운 램프불 아래에서 감자와 커피만으로 저녁을 해결하는 5명의 광부 가족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나치게 투박하고 어둡습니다. 고흐는 이 당시에 그림을 누구에겐가 또는 어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흐의 동생이면서 역시 파리의 구필 화랑에서 과거의 형처럼 화랑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테오가 여러 화가들의 화집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화집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흐가 좋아했던 화가는 바로 밀레였습니다. 이런 그림들, 광부 가족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은 밀레의 만종 같은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전반적으로 어두운 저녁이 막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밭일을 하다가 멀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에 기도를 하는 농부 부부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본 테오는 그림이 좀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어둡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차라리 파리로 와라. 왜냐하면 파리에는 인상파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 속에서 사물과 사람을 포착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환하고 밝아요. 르누아르가 그린 이 뽕레프를 그린 그림에서는 그림자조차도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도 회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칠했어요. 이렇게 환한 그림들이 요즘 최신 인상파의 경향이니까 파리에 와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저절로 그림의 스타일이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1886년에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파리로 가서 몽마르트르에 있는 동생 테오의 색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몽마르트르에서 그린 고흐의 그림은 확실히 과거보다는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그림, 고흐의 개성이 표현된 그림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좀 아니죠. 예, 제가 고흐의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사실 그 누구도 고흐의 그림으로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고흐는 파리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인상파의 그림을 흉내내 보려고 애썼지만 아무래도 인상파는 고흐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또 파리에서 원했던 화가 동료들과도 좀 잘 지내지 못했어요. 고흐의 지나치게 감정적이면서 극단적인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고흐는 기본적으로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의 파고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컸어요. 동료 화가들과 고흐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툴루즈 로트렉이라던가 고갱이라던가 에밀 베르나르 같은 화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화가들이 서로의 그림을 봐주고 서로의 그림을 이제 비평을 하는 그런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흐는 그런 자리에서 그 누구라도 자기의 그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결투를 신청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에서 온 화가고 또 화랑 직원인 테오의 동생이니까 테오의 형이니까 잘 대해줘야지라고 생각했던 동료 화가들은 이내 고흐의 그런 성격에 넌더리를 냈습니다. 고흐도 지쳤어요. 그래서 1888년 2월에 고흐는 테오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기 파리에서 무작정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갔습니다. 남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나 하면 16시간을 기차를 타고 이듬 다음 날 새벽에
자기도 잘 모르는 역에서 무작정 내렸는데 그 역이 바로 아르리였어요. 아르른 지중해에 면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프로방스는 사시사철 기후가 온화하고 특히 여름에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의 색깔들이 모두 선명합니다. 파란 하늘, 초록빛 사이프러스, 보랏빛 라벤더 같은 모든 것들이 선명한 색채를 띠고 있어요. 고흐가 처음 아르레 왔을 때만 해도 2월 말이었죠. 그때만 해도 마을은 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까지 겨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3월이 됐을 때 이제 지중해에서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마치 요즘 며칠처럼 요즘 며칠 갑자기 더워지면서 막 벚꽃들이 어머나 펴야 하네 하면서 확 다 피어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고흐는 과수원으로 가서 이제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고흐 자신도 몰랐던 화가로서의 영혼이 고흐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드디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피는 복숭아 나무라는 그림을 보면 이해 4월 초에 그린 그림인데 지금 요즘의 벚꽃처럼 꽃이 온통 나무에서 거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꽃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불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 바닥조차도 고흐는 바닥을 하얗게 그렸습니다. 흙의 색깔로 그린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림자는 파란색으로 이 나무의 가지도 파란색과 흰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림 이 온통 고흐의 환희, 불타는 생명력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브니에 드 모베라고 프랑스어로 모베에게 바친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 있나 하면 이 3월과 4월 초까지 고흐는 14점의 과수원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한참 그릴 때쯤 고흐의 사촌 매부면서 한때 화가여서 고흐에게 그림을 잠깐 가르쳐 주었던 안톤 모베라는 친척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족에게 보내기 위해서 고흐는 14점의 과수원 그림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이 그림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모베에게 바친다라고 썼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척이자 한때의 스승이었던 인물이 사망했다고 하니 고흐는 당연히 슬퍼했겠죠. 그러나 동시에 자기에게는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한 몸과 생명이 있고 그런 건강한 몸과 생명으로 이런 불타오르는 봄을 그릴 수 있다라는 데서 고흐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환희를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후로부터 고흐는 채 2년밖에 더 살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고흐의 인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흐의 짧은 비극적인 인생에서 그나마 가장 기뻤던 것은 바로 아르레 봄과 여름 1888년의 봄과 여름이었습니다. 이런 그림만 봐도 이 당시에 고흐가 얼마나 큰 환희 속에 있었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역시 밀레가 그린 그림, 이런 그림을 보고 그 구도를 그대로 사용한 그림이지만 밀레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하늘이 파란색이고 밀밭이 노란색이어야 하는데 고흐는 밀밭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하늘은 밀밭의 색이 노란색으로 그렸습니다. 이 노랗게 빛나는 태양에서 고흐는 바로 생명과 희망의 색깔 노랑을 발견하게 된 것이겠죠. 이 노랑은 프로방스의 색깔, 아르레 색깔, 그리고 고흐에게는 생명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마치 밭에서 지금 막 솟아나오는 것 같아요. 밭에 있다가 말 그대로 자연의 산물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한 빛깔들이 고흐의 마음속에 있는 환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고흐는 이해 여름까지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고 그 그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대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레 포름 광장 옆에 있는 밤의 카페에 사람들이 이제 저녁을 먹고 술 한잔 할까 하면서 이제 걸어오는 장면인데 이 카페에 켜져 있는 가스등은 노란 불빛을 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불빛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노란색을 감안하더라도 이 카페는 너무 지나치게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노란색이죠. 하늘에 밤하늘인데 그렇게 어둡게 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녁의 하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하늘에는 커다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이 밝은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이 모두 고흐에게는 환희와 생명의 색깔이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해의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서 말하자면 아르에서 그린 그림 중에서 고흐 개인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을 만약 물어본다면 고흐는 어떤 그림을 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그림을 택할 겁니다. 론강 위에 빛나는 별들. 자, 여기서도 고흐는 별을 노란색으로 그렸습니다. 노란색에 얼마나 그가 집착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노란 별들 중에 자, 이거 뭡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이렇게 크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의 별이 아니라 등불처럼 빛나는 북두칠성 보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크게 별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강이 있는데 그 론강변에 집들이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불도 노란색입니다. 그 불들이 강에 길게 꼬리를 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집들이 켠 노란 등불과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노란 별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비슷해 보입니다. 말하자면 천상과 지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맑고 깨끗하며 조화로운 세계. 이것이 고흐가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던 궁극의 그 무엇일 겁니다. 이 그림을 태호에게 보내면서 화가는 죽은 후에도 그림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흐의 심경은 고요했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환희에 차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고흐가 초청했던 고갱이 이 다음 달에 알을 놓고 고갱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고흐의 정신 상태는 급격하게 허물어져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 12월에 자신의 귀를 면도날로 자르는 자해를 하면서 고흐는 급격하게 죽음으로 흘러가게 되죠. 결국 짧은 비극적인 고흐의 생애에서 그나마 이 아르의 봄과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고흐의 많은 걸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물, 강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사계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에 맞춰서 12곡의 소품을 작곡했는데 그 모든 소품이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장 유명한 곡 2곡 6월과 10월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10월이 너무 좀 지나치게 처지는 분위기라서 요즘의 계절과 맞는 5월, 6월, 7월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백야, 6월은 뱃노래, 7월은 수학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피아니스트 송준섭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5월, 6월, 7월 세 곡 차례로 듣겠습니다.
자, 러시아 음악을 들었으니까 우리 러시아 풍경 한번 볼까요? 러시아 풍경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겨울 아니겠습니까? 예, 차갑고 추운 겨울, 지금 나뭇잎 다 떨어지고 여우 한 마리 나왔는데 먹을 거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예, 이런 곳이 러시아겠죠. 예, 러시아의 겨울은 아무튼 너무나도 길고 추울 것 같습니다. 마치 사진으로 보는 듯한 그런 러시아의 눈 덮인 겨울 풍경이죠. 이런 그림들에서 역시 러시아 화가들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서구 화가들과는 다른 확실한 러시아만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런 그림들도 정말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 눈이 그대로 얼어서 서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포착한 이런 그림들입니다. 러시아 그림이 우리에게 잘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어떤 서구의 스타일과는 확실히 다른 루트를 좀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와 지리적으로 좀 가까워서 그런지 우리의 정서에 확실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러시아의 겨울은 3월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브라소프의 산까마귀 때가 돌아오다라는 그림 속의 계절은 3월입니다. 아직까지도 눈이 녹지 않았어요. 그러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분명한 자연의, 어김없는 분명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눈이 녹지 않았고 얼음도 아직 얼어 있지만 남쪽에서 산까마귀들이, 철새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사람들은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화가인 존 프렌치 슬론이 그린 봄비라는 그림은 어찌 보면 저희가 보았던 그 사브라소프의 그림의 도시형인 것 같습니다. 계절은 아마 요맘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는 아마도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존 프렌치 슬론이라는 화가가 뉴욕에서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활동했던 화가거든요. 계절을 재촉하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제법 거세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는 트렌치 코트를 입은 신사 한 명 외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나뭇가지들이 휙휙 휘어지는 걸로 보아서 바람도 제법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내리는 비를 보면서 다가오는 봄을 좀 맞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긴 드레스를 입었으니까 1912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그림이죠. 긴 드레스 자락을 살금살금 모아지고 장화를 신고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따스한 바람이 불면서 정말 본격적인 봄이 오겠죠. 어찌 보면 이 여성이 맞이하려고 하는 것은 계절의 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봄, 아직 젊은 여성이니까요. 그런 인생의 봄, 청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봄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절로서의 봄, 그리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 청춘입니다. 이 빛나는 인생의 봄을 채 맞지도 못하고 떠난 작곡가가 바로 프란츠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는 31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그는 998곡의, 물론 그 중에서 600곡이 넘는 곡이 짧은 노래 가곡이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수의 음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슈베르트가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자기가 작곡한 그 많은 곡들을 제대로 발표할 무대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슈베르트의 모든 곡들은 슈베르티아데라고 불리었던 친구들과의 음악회, 작은 살롱 음악회에서만 발표됐습니다. 그 살롱 음악회에 참석했던 인원은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의 이 무대보다도 더 작은 무대에서 슈베르트의 음악은 연주되었던 거예요. 그는 더 큰 무대를 가질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그가 주력했던 가곡이라는, 리트라는 장르가 그 당시까지 빈 사람들에게 좀 낯선 장르였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슈베르트는 23살의 나이에 매독에 걸렸습니다. 당시의 매독은 불치병이었고 슈베르트는 서서히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픈 몸이니까 적극적으로 자기의 곡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럴 수 없었던 거죠. 베토벤도 좀 의아하게 여겼답니다.
요즘 슈베르트라는 젊은이의 곡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상하게 그 젊은이는 영 나타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슈베르트는 31살의 나이에 매독의 합병증인 티푸스로 자신의 집도 하나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둘째 형 페르디난트의 집에서 1828년에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빈 시립공원에 가면 슈베르트의 동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상은 슈베르트 생전의 모습과는 달리 뭔가 위풍당당한, 말 그대로 가곡의 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 슈베르트는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막 체격도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고도근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등도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고 합니다. 동상이 실제 슈베르트의 모습과 다르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 동상을 만든 사람들이 슈베르트의 친구들이었는데 자기의 친구의 짧은 다 덧없는 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동상이나마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줘서 후대 사람들이 슈베르트 하면 이렇게 멋지고 당당한 젊은이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의 애달픈 바람이 이런 슈베르트의 생전의 모습과는 영 다른 동상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랍니다. 자, 우리가 바깥에 가면 이제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어김없이 우리가 봄을 맞았다. 이건 사실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술 속의 자연 이야기했는데 재미나게들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으로 에달픈 슈베르트의 사연을 담은 곡, 슈베르트의 유고집인 백조의 노래 속의 세레나데를 진혜빈과 송준섭의 연주로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셔서 이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온 행복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